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이 표심이 말한 민심은 뭐였을까? 대선 결과부터 집중 분석해보죠. 자, 21대 대선 최종 득표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대선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9.42%의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넘을 것으로 일부 출구조사에서 예측이 됐지만 50% 득표에는 못 미친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출구조사나 예측조사와는 달리 41.15%, 그러니까 40%를 넘겼어요. 자, 그래도 두 사람의 차이는 8.27%포인트로 꽤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상당히 큰 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역시 예측대로 10%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 1원도 선거 보전금, 그러니까 수십억을 쓴 선거 비용 중 단 1원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됩니다. 8.34%를 득표하는데 그쳤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이 득표율 지금 보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49.42, 거의 뭐 과반에 육박할 득표를 얻었고, 김문수 후보는 40%를 간신히 넘겼고, 네. 이준석 후보는 10% 득표에 실패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이 표차가 꽤 크죠. 꽤 300만 크죠. 표 가까이 되는 표차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게 선거 전반적으로 초반부터 굉장히 우위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계엄, 또 4월 4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에 시작된 선거였기 때문에 구도 자체가 처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대략 5대 4대 1 정도의 구도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기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이준석 후보는 10%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이거였는데 일부 뭐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약간의 요동은 있었지만 그 전체적인 틀을 바꾸기에는 어려웠고 시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4월 4일과 6월 6일이면 이제 60일간의 선거운동, 본격 선거운동 기간은 22일이지만 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권 심판적인 성격의 이 구도를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리고 우리 당도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좀 원활하지 못한 모습, 이런 것들을 다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다. 여러모로 우리 당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입니다. 네. 자, 우리 또 박수현 의원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저희 뭐 돌직구쇼 멤버이자 차기 내각의 유력 하마평에도 지금 거론이 될 만큼 이번 선거 특히 이제 이 공보단을 거의 뭐 이끄셨는데 지금 이 최종 득표율 어떻게 의미를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저희들 입장에서 저보고 정리를 하라고 한다면 네네. 선택과 과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주권자이신 국민께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또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에게는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께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앞으로 저희 민주당 구성원들에게도 승리라는 말씀보다는 그런 용어보다는 국민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주권자인 국민이 주어가 되는 이런 용어를 쓰자 네.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그러면서 적지 않은 표차로 사실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과제를 동시에 주신 것이거든요. 네네. 두 가지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해봐라라고 선택을 해주신 건데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동시에 해주셨는데 대체로 대통령의 임기 100일 안에 여러 가지 국민께 신뢰와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것이 네네.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을 종식하는 조치들 이런 조치들이 이제 법과 질서에 의해서 정확히 될 거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막 드라이브를 걸고 하라고 하는 것 뭐 이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이 민생을 회복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통상 환경 이런 예. 것들 속에서 국익을 지켜낼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100일 안에 빨리 내는 과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시 전에 뭐 페이스북에 제 쓴 글도 우리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해주신 주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표 차이가 크다고 하지만 1위, 2위 표차가 8.27%포인트인데 3위 후보인 이준석 후보가 얻은 것이 8.34%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되었다면 산술대로 다 합산을 하면 0.07%포인트를 저희가 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큰 격차로 이기긴 했으나 그런 기쁨보다는 예. 사실은 0.07%포인트를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겸손한 또 박수현 의원님의 분석이었는데 이 질문 드리려고 사실 전주혜 의원님께 아껴뒀던 건데 선거 결과를 보면 이재명 이 대통령 49.42, 김문수 후보 41.15, 이준석 후보가 8.34.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두 보수 후보가 얻은 표를 합하면 49.49예요. 그러면 0.7%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보다 보수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어갔다는 거죠. 자, 그럼 결국은 이 보수 단일화에 실패한 것이 주요 패배의 원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입장에선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일 것 같은데요.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하기 전에 이번 또 선거를 통해서 또 국민의힘에 주신 질책을 겸허히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쇄신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는 그런 처절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한편으로 또 이재명 후보에게는 또 축하와 또 이 앞으로의 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시려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단일화 이게 수치로 보면 물론 이 두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두 수치를 합한 것이 이재명 후보가 얻은 수치보다 조금은 높습니다. 조금은 높습니다만 0.7%포인트 차. 이게 지난 대선 때 차이가 꼭 0.7%포인트 그러니까 차이. 예를 들어서 뭐 가정적입니다만 단일화를 했다고 하면 격차는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승패를 가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번 그 20대 그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단일화를 했지만 네. 두 분의 이 예상 득표율을 넘은 수치만큼 저희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0.73%의 박빙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러한 전례 비춰보면 단순히 이렇게 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연히 이 이준석 후보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100%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근데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격차를 줄일 수 있었겠다. 네. 그런 그 총론에는 그렇군요. 동일하지만 승패를 뒤집을지는 좀 A는 부족하지 네.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주님께 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그 단일화에 실패한 게 당 네. 책임이 큽니까? 이준석 후보 책임이 큽니까? 저는 당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 책임이 더 저는 크다. 이번 이제 총선을 제가 지역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강동갑에서 열심히 22일 동안 뛰었는데요. 네. 사실 스타트가 이제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이 어떤 그런 빅텐트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후보로 5월 3일에 우리의 후보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원팀으로 했다고 하면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단일화를 한 해 만에 하면서 그 빅텐트를 이제 한 총리와의 빅텐트를 이제 하느냐 마느냐,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사실 분열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셨고 그리고 스타트가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저는 이 빅텐트로 인한 그러한 그 시간을 좀 후보에게 집중을 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저희 국민의힘의 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나 그런 것이
물밑 접촉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준석 후보를 그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못한 뭐 국민의힘의 저는 잘못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는 아마 본인이 또 다음 대선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완주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설득에 실패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단일화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이제 주신 이런 표심을 잘 또 받아들이고 저희 스스로 자성을 하면서 또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이재명 대통령이죠. 어제 밤 늦게 연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에 따라서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투었지라도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도 이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엔 김문수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선출하셔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이 이 전국적인 대선 비용 수십억을 대출을 통해서 치러냈는데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이 결과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참 뼈아플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입니다. 이 선거의 결과 그리고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완주해낸 그런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당의 역량을 키워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곧 취임하게 될 텐데 국민 통합과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세심하고도 또 그리고 적확한 그런 판단들을 해주길 기대하며 개혁신당은 앞으로 또 야당으로서 저의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태종 변호사님,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8% 넘게 전국적으로 득표를 얻었다라는 것은 성과죠. 분명한 성과죠. 이 청년 대통령 후보가 전국 지지율을 득표를 8% 넘게 얻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거 보존 비용 10% 그걸 넘지 못한 게 조금 뼈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처음에 이준석 후보가 이런 이제 양당 체제가 확고화된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 제 3당으로서 이제 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죠. 뭐 한 1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바람을 불었던 건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선거 막바지에 있었던 뭐 혐오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문제되는 발언 그리고 일종의 갈라치기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이제 득표에서는 10%에 미치지 못한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이제 10%가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국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좀 이 득표, 지역별 득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한번 띄워볼게요. 전국 지도 판세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렇게 동서로 확연하게 이번 대선에서도 뚜렷이 결과가 갈렸습니다. 정말 딱 동서로 갈렸습니다. 권역별로 따지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권역을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서쪽에는 서울 수도권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권역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 충북까지 중원벨트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면서 대선을 확정 지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큰 전국 선거에서는 이 솔직히 말하면 수도권과 충청을 누가 이기느냐에 전체 선거 결과 달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과 충청을 공략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판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민심의 변화도 한번 볼까요?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군요. 지난 대선 때와 이번 대선 때 보면 역시 보세요. 서울과 충청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이긴 거고 이번은 서울과 충청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내줬기 때문에 진 겁니다. 서울 한번 볼까요? 자, 서울은 좀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 한강벨트 다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과 용산 빼고는 다 내줬다고 봐도 됩니다. 이게 지난 이 국회의원 총선 결과보다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참혹한 서울 결과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한번 끊어갈게요. 정광재 대표님, 이 서울 지도 한번 보시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한숨이 나올 법한 그런 결과긴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수도권과 충청 인구를 더하면 3,200만 명이에요. 그렇군요. 우리 전체 인구가 5,200만 명인데 3,200만 명이면 60% 넘게 수도권과 충청에 살고 있고 이 지역에서 이기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죠. 특히 충청 인구가 지금 555만 명인데 호남 인구를 2013년에 추월해서 호남 인구는 지금 5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충청 지역에서 이기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죠.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본인의 그 고향이 공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버님이 공주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충남에서 이긴 거 바탕으로 0.73%포인트 이긴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더 뼈 아프죠. 더 뼈 3년 전과 또 뭐 지방선거 이런 데는 우리가 서울에서 이겼잖아요. 경기 지역이 우리 당으로서 상당히 불리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기지 않고는 또 전체적인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데 이른바 이 민심 바로미터라고 있는 스윙보터 지역이 한강벨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용산구와 강남 3구를 제외하면 모든 구에서 졌다는 거. 이렇게 성적표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서울 지도를 보면서 지난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을 때는 저게 다 빨갰거든요. 네.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강남, 용산 빼고는 다 내줬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전국 정당이냐 아니면 서울과 이 중원 벨트를 내준 영남과 뭐 TK 정당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뭐라고 답변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뭐 환경에서 40% 넘었으니까 그래도 좀 잘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순간 저희 국민의힘은 쇄신과 개혁의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전국 정당, 민주당은 전 전국 정당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지금 이른바 양남당, 그러니까 영남과 강남
이 양남당으로 전락했다는 거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는 처절하게 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권 심판적인 성격으로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우리 당이 고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대선은 어떤 후보를 뽑아서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희망과 비전을 심어줬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는 구도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이었거든요.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을 강만하면 더 넓은 표밭을 가서 우리가 싸웠어야 하는데 아까 전주혜 의원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구도가 어려웠고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후보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총체적인 어려움, 부실이 있었다. 이것에 대한 반성 없이 다음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아니면 3년 후에 치러지는 총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께 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정말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서울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강동의 전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서울 성과가 지금 저희 테이블 앞에 놓여 있는데. 이제 제 성적표가. 22일 동안 저희 강동갑 지역을 뛰어본 경험으로 봤을 때 작년 이제 총선의 연장선상 같은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개 지역을 빼고는 이제 다 네네.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 이제 득표를 했는데요. 근데 조금 저는 다르다고 느낀 게 저희 강동 지역은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총선 때보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번에 이준석 후보라는 이 후보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보수의 표가 오히려 8% 이상이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 갔거든요. 서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저희 지역은 오히려 총선 때보다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구에 그거야 우리 전주혜 예. 의원께서 열심히 뛰셔서 그렇지요. 또 뭐 국민들께서 또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서울의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52개 저희 본투표소에서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강동. 예, 그럴 정도로 강동 갑의 분위기가 주말 가면서 굉장히 좀 네.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물론 또 승패 뭐 한 표 차이라도 더 이기면 예. 이기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국민들이 주신 이런 한편으로는 또 회초리를 들고 계시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좀 하라는 그런 좀 격려의 좀 메시지가 담긴 그런 서울 민심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충청권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 이번 대선 때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대전 같은 경우는 색깔이 아예 다 바뀌었습니다. 0대 5에서 5대 0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요. 자, 충북 같은 경우는 1대 10에서 5대 6으로 바뀌었습니다. 충남 볼까요? 자, 충남은 1대 14에서 6대 9.